안녕하세요. 서양 철학의 이해 최태현입니다. 이제 오늘 석가탄신일 공휴일인데 저도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하고 있나요? 자, 오늘 14과 공리주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현대 우리 정치 사상을 이해하는데 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3교시에는 우리 유튜브 영상을 5분 정도 보고, 그리고 주로 공리주의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공리주의의 제자인 존 스튜어트 밀에 썼습니다. 제러미 벤담은 쾌락 혹은 행복의 양을 높이고 고통 혹은 불행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야말로 인간 행동의 주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라는 7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공리주의 개념은 기존의 관념적인 윤리학과 비교해 현실 적용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하나, 제시한 7가지의 측정 기준이 조잡하여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 둘, 쾌락의 총량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수의 행복이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벤담의 제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스승의 철학, 즉 공리주의를 계승하는 동시에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밀은 철학의 출현 이후 최고선, 즉 도덕성의 기초에 관한 의문이 사변 철학의 핵심 과제가 되었으나 논의 내용 자체는 심각한 낙후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리하여 여전히 제1원리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신의 공리주의가 그에 관한 훌륭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죠. 자, 그렇다면 밀이 생각하는 공리주의란 무엇일까요? 그는 스승과 마찬가지로 공리주의를 효용, 즉 행복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과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어떤 행동이든 행복을 증진시킬수록 옳은 것이 되고 행복과 반대되는 것을 낳을수록 옳지 못한 것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쾌락이야말로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밀과 벤담의 사상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공리주의는 벤담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 개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질에 대한 고려가 그것이죠. 그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에 대해 평가할 때는 오직 양만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질적 공리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하는 것과 독서를 하는 것이 똑같이 10의 쾌락을 준다고 해도 이 둘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질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독서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동의 질적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두 가지 쾌락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람들 전부 혹은 거의 전부가 이 중 하나를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 더욱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쾌락을 고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것을 꿈꾼다면 그 사람은 어떤 극단적인 불행에 시달리는 까닭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도피하는 충동 때문일 것이다. 밀은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품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품위가 행복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가 보기에 품위와 대비되는 것은 일시적인 순간을 제외하면 결코 진정한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즉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나으며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것이죠. 더불어 밀은 공리주의의 도덕률을 강조합니다. 공리주의의 도덕률이란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마저 희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공리주의는 아래와 같은 원리 혹은 원칙을 담게 됩니다. 하나, 모든 개인의 행복 또는 이익이 전체의 이익과 가능하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둘, 교육과 여론이 사람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개인이 자신의 행복과 전체의 이익 사이에, 특히 자신의 행복과 보편적 행복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행동 양식 사이에 긴밀한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밀이 생각하는 공리주의는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정신적 쾌락에 집중되며 공리주의적 인간이란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아끼는 사회적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밀과 벤담의 공리주의는 당대와 후대의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반박되기도 또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공의주의가 행위의 도덕적 촉발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고려하는 편협한 이론이라며 손가락질했고, 오로지 개인의 행복만을 쫓는 이기적인 사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지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만 가지고 인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토대로 인간 윤리의 토대를 쌓으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의주의의 의의를 찾고 이를 발전시켜 나간 철학적 시도도 끊임없이 생겨났습니다. 철학도 윤리학도 결국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공의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내첩할 때 광고 스킨 자, 예, 잘 봤죠?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봤습니다. 공리주의는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쾌락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에피쿠로스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쾌락주의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사실 에피쿠로스 사상과는 질적인 쾌락이 중요하다고 본 미래 사상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공리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여기 제레미 벤담이 얘기한 가장 그 큰 행복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장 큰 사회적 행복이라는 것은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 다수가 행복을 누린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상이 공리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행복이냐라고 할 때 소위 그 기준을 유틸리티, 유용성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용성은 뭐냐면 쾌락의 정도, 쾌락을 더 늘리면 그것은 유용하고 그 쾌락을 줄이면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리주의의 사상가를 세 사람을 얘기하죠. 벤담, 존 스튜어트 밀, 그 다음에 허버트 스펜서. 이 사람들이 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쾌락이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았고, 이 쾌락을 증대해서 개인의 쾌락이 점점 증대돼서 대부분의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쾌락을 누리면 그것은 좋은 사회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왜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당연하게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혁명적인 생각이었냐면, 그 당시 우리가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19세기 초반의 영국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상가들 보면 이 책이요,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이것이 제레미 벤담의 대표적인 책이고요.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죠.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란 책을 써서 공리주의를 잘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고, 또 이보다 더 유명한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죠. 자유론이란 책은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현대 자유주의의 바이블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벤담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면서 공리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자유주의에서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학자인데 영국 사회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요. 또 유명한 사회진화론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 협력을 중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약육강식의 원리를 주장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책이 이제 개인 대 국가라는 책인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예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권리를 중시하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필요성도 인정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과 국가 사이에. 그러면서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보다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면 개인의 어떤 행복이 만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에드문드 버크라는 사람이고요.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공리주의가 그 당시에 나왔는지 한번 우리 배경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인데요. 이 사람은 산업혁명을 에드문드 버크가 아니라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유명한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이 방직기가 그야말로 산업혁명의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이 제임스 와트입니다. 제임스 와트. 그래서 이 사람이 증기기관을 너무 미안해요. 헷갈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제임스 와트 이름 다 들어봤죠? 영국의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기 피스톤에 의해서 뜨거운 증기를 넣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폭발해서 피스톤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식으면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바퀴를 돌리는 거죠. 이 돌리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다 이 벨트로 연결해 가지고 다른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터, 아주 기본적인 모터가 다 뭔가를 돌려서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이 차량에 연결하면 기차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증기 터빈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1760년대부터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1820년대 정도면은 산업혁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것이 바로 1차 산업혁명이죠.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제조공정이 나타나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특히 경제 그리고 정치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바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서 시작됐고 두 번째 혁명이 뭡니까? 그것은 20세기 들어와서 1920년대에 포드의 이 벨트 시스템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것을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요.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터넷에 의한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4차 혁명이 지금 AI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혁명을 계속 이어가지만 이제 더 새롭게 뭔가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혁명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산업혁명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제일 먼저 그 산업혁명에 이 증기기관이 적용이 된 것이 이제 방적기, 이 섬유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섬유산업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이 그야말로 산업이었죠. 그 돈을 벌 수 있는 전 세계에 영국은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 섬유를 만들어내면 전 세계에 또 팔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섬유산업에서 기계적 혁신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크라이트의 수방적기, 하그리브스의 다축방적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축방적기죠. 그 다음에 크롬톤의 면방적기 이런 것들이 발명됐죠. 그 다음에 이제 증기기관의 이제 증기기관차에도 이렇게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는 기선에도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09년에 이미 이렇게 적용이 된 거고요. 19세기 초반에. 그래서 이 증기선으로 군함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제압한 것이 바로 영국 해군이고, 이제 다른 서구 국가들도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까지도 이 산업혁명을 받아들여서 이런 근대적인 그야말로 군사력을 확충하기 시작해서 전 침략 국가가 되었죠.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포항제철의 영광로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숯을 가지고 그 불을 떼서 거기다가 달궈서 이렇게 생산해낸 수공업의 성격이 강했잖아요. 철강 산업이. 그러나 이제 여기다가 석탄을 넣어가지고 용광로를 만들어서 이걸 고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철 광석을 넣고 석탄을 넣어서 고열로 녹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녹은 쇳물을 선철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대량 생산의 철강이 가능해졌죠. 철강 생산이. 그러면서 이제 뭐든지 철로 많은 뭐 그런 기관차라든지 무기라든지 산업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죠.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이죠. 그 영국이 풍부한 석탄과 철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노동력도 풍부했어요. 왜냐하면 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서 땅을 가진 그 귀족이나 중산계층, 그 부르주아들이 전부 그 모직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기의 땅에서 있던 소작인들을 다 내쫓고 거기다가 양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소작인들이 다 도시로 와서 노동자, 그 프롤레타리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값싼 노동력이 많은 그 공장지대에서 풍부하게 이렇게 노동력이 지원이 되니까 이제 산업이 발달했죠.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를 해서 그런 원자재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고, 또 시장을 아주 전 세계적인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먼저 산업혁명이 꽃을 피웠고, 세계 최강 국가가 그야말로 1차 대전 전까지는 20세기 초반까지는 세계 최대 산업국가요, 또 가장 강한 이 국가가 됐죠. 그야말로 소위 세계의 어떤 중심국가가 됐죠. 패권국가, 소위 패권국가가 된 거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이 기계가 생산력 향상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자, 이런 그 산업혁명이 어떤 결과를 사회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밝잖아요. 그러나 실제 사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1811년부터 16년까지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바로 이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시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괜히 부실 리는 없겠죠. 자기들의 생계 수단이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막 부시고 공장을 막 부시러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면 그들이 다 이런 자본가로부터 공장에서 하청을 받아서 이 기계는 다 자본가들 거죠. 근데 그들이 생산량을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만들어낸 그 생산품이나 노동력에 비해서 그들이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충분히 월급을 주면 충분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가족들, 뭐 5인 내지 6인 가족이었겠죠. 그 정도가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이 받는 임금으로는 하루에 딱 빵 한 개를 사서 온 가족이 나눠 먹어야 하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생각할 수도 없죠. 빵 하나 사면은 다 돈이 없으니까 월세 내기도 힘들고, 그 외에 다른 의료라든지 뭐 다른 소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기계를 부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기계가 돌아가면은 자기들은 점점 가난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리고 기계를 통해서 그나마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영국 정부가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단결금지법을
시행했어요. 그 마치 우리나라 옛날 유신 독재 때 노동 3법을 금지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동조합도 못 만들고 단체 교섭도 못하고 파업도 못해요. 파업했다가 당장 쫓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괴함으로써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가진 못했죠. 그러나 이 러다이트 운동의 결과 이제 그 노동자들의 분노와 폭발해서 결국은 이 1819년 그것이 이제 선거 운동,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로 이제 또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그 당시에 선거권이 없었어요. 피선거권, 선거권 다 없었어요. 왜? 지금으로 보면 이 인구의 거의 뭐 80% 이상 차지하는 국민이 투표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투표권을 재산의 정도로 나눴거든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투표 가능하고요. 또 공직에도 선출될 수 있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국회의원을 자기들의 대표로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 정부가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데모 비슷하게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한 거죠. 그럴 때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서 피털루라는 곳에서 모인 그 민중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이제 피털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잖아요.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는 더 했죠. 이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이 그 후에 1830년대 러다이트 운동이 이미 지났고 그 다음에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겁니다. 차티스트라는 말도 혹시 들어봤어요? 이것을 이제 차티즘이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 주로 하고 이제 부르주아들의 일부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보통 선거권을 달라고 이제 요구한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차티스트 운동은 보통 선거 운동이에요.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1831년에 1차 선거법이 개정됐는데 역시 부르주아 중심으로 산업 자본가와 중간 시민층 중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됐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운동을 했던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839년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6가지의 헌장을 피플스 차터라고 해서 그 당시는 이제 피플 그러면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아주 위험한 말이었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온 거죠. 르페플해서 모든 이제 공화국의 권리를 갖는 국민,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권리를 갖는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피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집권층이나 부르주아는 그 말을 위험하다고 봤죠. 하여튼 그들이 요구한 거는 보통 비밀선거, 선거구의 공평화, 매년 선거 의원을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의원의 재산 자격을 폐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의원에게 돈이 없는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거죠. 지금은 세비가 굉장히 비난에 초점이 되지만 그 원래 의원들은 세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부자들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의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함으로써 돈이 없는 사람도 국회의원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런던과 버밍엄 같이 대도시에서 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전국에서 300만 이상의 서명을 얻어서 의회에다가 그 사인을 해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영국 정부가 쉽게 허용을 안 해줬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정부의 탄압과 또 지도층의 분열 이런 것이 계속돼서 그렇게 이제 힘을 얻지 못하다가 마침내 혁명으로 폭발됐는데 1848년에 유럽 전역에서 2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들이 앞장서서
뭔가 봉건과 이 대자본가 중심의 이런 사회를 바꾸자고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사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가장 중요한 혁명이에요. 1848년의 2월 혁명. 그러나 이것이 전 유럽에서 다 실패하죠. 그래서 그 후에 약화됐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사회주의 노동운동으로 다시 불이 붙는 거죠. 하여간 바로 이런 사회 상황에서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선거권 획득하기 위한 끊임없는 그 노동자들의 운동 그리고 차티즘으로 대변되는 운동의 와중에서 이 공리주의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이런 운동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 거죠. 이제는 그 당시에 한 20%도 안 되는 소위 소위 부유한 사람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의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가능한 다수로 넓혀야 된다는 거죠. 다수가 행복해야만 그 국가가 좋은 국가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게는 매우 혁명적인 사상이었죠.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이면서도 그 범위를 다수에게 넓힌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새로운 흐름이었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사회주의 혁명 이런 것이 안 일어났겠죠. 예, 여기까지 3교시 하겠습니다.